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50년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이근우 박사님의 인생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지혜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당신에게, 나이 든 환자들 중 의사 앞에서 그리 심각한 증상도 아닌데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냐며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픔을 토로하는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도 노인이지만 나이 든 이들의 앓는 소리는 듣기가 싫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듣는 이가 그 말에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겉으로 드러내 풀고자 한다.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우리는 애처럼 군다고 말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섭렵해 간다는 뜻이다. 그 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불평과 불만, 무시, 외면 등 유아기적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방법을 쓰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보라. 힘든 것을 남이 알아주길 절대 바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자존심이다.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라며 서운해하는 부모들에게, 나이 든 부모가 장성한 자녀들과 소통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쉽게 묻지 못한다. 자녀 또한 언젠가부터 부모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부모가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한다. 부모는 눈치로 자식의 사정을 짐작할 뿐이다. 나이 들어 생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감은 당연하다. 아무리 친구처럼 지내도 부모는 자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어릴 적 키울 때처럼 자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자녀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 것이다. 장성한 자녀에 대해 10%만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 10%로 대화의 물꼬를 터라. 10%가 자녀의 취미일 수도 있고 직업과 관계된 무엇일 수도 있다. 나의 큰아들은 천문학자다. 나는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별에 관한 추억담을 적어서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꼭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세상사에 관한 이런저런 토론을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한 가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적어보내고 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니 아들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싶은데 도통 말을 안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10%에서 출발해보라. 우선 중요한 것은 말을 거는 것이다. 노후엔 못 해본 여행이나 다니며 살아야죠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한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거나 손주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길다. 노후는 사전적 의미로 늙은 뒤의 시간을 말하며 생활 능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때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의 노후는 여전히 밝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노후는 무언가 의미 있고 나에게 여전히 필요한 일을 계속하는 시간들이다. 그 사이사이에 여유를 찾고 여행을 한다거나 틈틈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 된다. 생각해보면 나는 정년 이후에 더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해왔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아왔다. 상담과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아이들 돌보기, 석불연구, 사이버대학 입학, 청소년 성상담 활동, 노인교육 등 그 가지수도 무척 많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가 불러줘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모두 내가 자청해서 만들고 실행한 일들로 아직도 나는 그 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러므로 긴 노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면 막연한 바람이나 환상을 떨쳐버리고 시간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생각 대신 시간을 마음껏 쓰겠다고 생각하라. 평생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란 무엇인가? 단순하게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규칙과 가치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은 때로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스스로를 옭아매기도 한다. 타인의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나를 규제하고 감시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놓고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탄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인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나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네팔 여행을 떠났다. 의료봉사로 떠난 것이지만 네팔에서 나는 새롭게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오곤 했다. 물론 바쁘게 돌아가는 대학병원에서 보름씩 휴가를 내는 것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처리해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뒤통수가 따가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 한 번이 중요하다. 처음 네팔에 다녀온 뒤 여행이 2번, 3번 이어지자 병원 내에서는 이근우는 네팔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언제 가세요 하는 인사를 듣기도 했다. 자유로움은 구할 때까지 어렵지. 한번 실천하고 나면 무척 쉽고 행복하고 시원하다. 나를 옭아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핑계 대지 말고 한번 실천해보고 벗어나보고 깨트려보라.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다.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라.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에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긴다.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이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다. 자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되면 부모도 과거의 상처나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와야 한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금은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식을 떠나보내라.
억울해할 일도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후 자금을 하나도 모아놓지 않아 불안한 이들에게 노후 준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인생 계획에서 노후 자금은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력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경제력을 단순히 돈에만 국한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든 후의 삶을 생물학적 수준에 머물게 한다. 모아놓은 돈으로 먹고, 자고, 놀고, 즐기다 삶을 끝내는 것 말이다. 경제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재미없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적, 정신적, 인적 자원을 잘 결합시켜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경제력에 포함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을 의미 있게 쓰려는 노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비록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많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것은 돈을 쌓아놓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삶보다 훨씬 윤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노후가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노년기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 내가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 당신에게 2007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뒤 내가 전직 대학 교수이자 의사였다는 사실을 한 학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했다. 먼저 나에 대한 호칭이 교수님과 박사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놓고 말했다. 나를 학우님이나 선배님 혹은 후배님으로 불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불러도 모른 척하겠다고. 그 뒤로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를 학우님이라고 불렀다. 교수님과 박사님에서 학우님으로 강등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똑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박사네하고 목에 힘주고 앉아있다면 참 우스울 것이다. 학교에서 나의 역할은 박사가 아니라 학생이니까 말이다. 나이 들수록 옛날에 내가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친구끼리 앉아서 옛날 회고담을 나눌 때 나도 그랬지, 너도 그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세대가 다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으면 보이지 않는 눈총 그리고 험담밖에 들을 게 없다. 나이 들면 젊은 세대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부하는 게 좋다. 비굴하라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동참해보고 공감하려고 애쓰라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위한 가벼운 재롱은 꼭 필요하다. 자식에게 명령하고 당연한 듯 요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부탁하든 말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얼마나 재롱을 떨었던가. 밉상 부리고 미운 짓 하면 회초리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걸 아이들은 아주 잘 아는 것이다. 이제는 거꾸로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들에게 재롱을 떨어야 한다. 치사하다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그 정도 치사함은 참을 만하지 않는가. 다만 재롱을 점잖게 떨어야 한다. 재롱이 아닌 것처럼 재롱을 부리라는 것이다. 권위나 위엄은 버리고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자주 웃고 나의 자잘한 고통과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젊어서 하지 않던 귀여운 짓을 가끔 하면 더 좋다. 아들아, 아버지 용돈 10,000원만 주련. 배우자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되는 당신에게. 여성은 보통 남편 없이 혼자 10여 년을 더 산다. 남편에게 경제력이나 생활력을 기대고 있는 여성들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심심한 불행과 불편한 행복 중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면 혼자보다 부부가 함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이 높다.
서로를 향한 잔소리와 원망이 자극과 활력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부부는 남편 먼저 안 보내기 작전과 아내 두고 죽기 없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건강에 힘쓰고 생계대비도 하며 함께 오래 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백년해로라는 말이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요즘이지만 나는 평생 연분은 인간만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한 사람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봉사는 여전히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라며 자꾸만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 것을.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과 아쉬움 그리고 불만 등 기억의 가지수는 늘어간다.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진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는다. 불가에서는 지금 내가 선 자리를 꽃방석으로 만들라는 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이다. 과거는 과거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 긍정이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좀 강한 인상이다. 큰 키에 눈썹은 짙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이젠 흰 수염만 붙이면 영락없는 산타클로스다. 나이 들면서 찍은 사진 속에 나는 눈과 입에 늘 웃음이 묻어 있다. 긍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얼굴이 만들어진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 긍정이라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한다. 긍정이 나쁜 것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긍정은 모든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긍정은 일단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긍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삶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다. 나에게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나쁜 일이라도 최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 잠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긍정이 고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하루를 결정할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된다. 거절당하면 화부터 나는 당신에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많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와 나의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는 데만 있다면 그 말은 폭력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이상적인 대화는 명령이 아닌 부탁이다. 부탁의 대화법은 나이 들수록 특히 갖추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이 대화법을 습관화해야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온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다. 내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가 난다. 하지만 돌아보라.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달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라. 장성한 자녀들이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 버려라. 명령과 지시는 거부를 부를 뿐이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여워할 일이 아닌 것이다. 노여움이 든다면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바로 부탁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없는 아내와 나는
외출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묻는다. 혹시 지금 외출하니? 같은 방향이면 내 차에 태워줄 수 있겠니? 요새 부쩍 우울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슬픈 일이다. 힘도 떨어지고 병도 생기고 의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사라진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인 불안이다. 우울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우울감을 갖고 산다. 살다 보면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보다 슬프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마치 불안이나 우울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낙천적인 사람이 있다. 그는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일까? 아니다. 그들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낙천적인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정신과 의사인 나 또한 갑자기 가슴이 횡하고 맥이 쭉 빠지거나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인정해 버린다. 그러고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보거나 공부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난다. 이처럼 우울하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슬프지 않다며 슬픔을 부정하거나 왜 슬플까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결코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는 내 몫이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주는 일은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동기를 부여해 주면 일어나는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렸다. 우울증 극복의 첫 단추는 슬프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데 있다. 은퇴 후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당신에게 나이가 들어 경제적인 노동 능력을 상실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껏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는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물론 봉사는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지 않으면 당장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천천히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경력과 연륜이 분명 필요한 곳이 있다. 70대의 류문기 씨는 양로원에서 신문 읽어주기 봉사를 해오고 있다. 눈과 귀가 어두운 노인들, 세상사에 관심을 끄는 노인들을 위해 그는 평생 목사로서 갈고 닦은 이야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버려진 현수막을 모아서 가방을 만들어 나눠주는 어느 할머니도 있다. 날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도로교통 수신호를 해주는 전직 택시기사 어르신도 있다.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다. 의미 있는 노년을 꿈꾼다면 받아야 할 것들을 챙기기 전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 부디 할 일 없이 시간을 버리지 마라. 아프다는 하소연, 신세 한탄, 심심풀이 잡기로 낭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라며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과 달리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생활 세계가 축소되어 가며 활동력이 감소된다. 이 시기에 젊은 부부처럼 살아서는 곤란한 일을 겪게 된다. 생각해보면 노년기에 접어든 아내나 남편만큼 내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부부는 오랫동안 한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며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다.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나면 부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늙어가는 동지이자 늙음이라는 현상을 즐기는 친구다. 상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옛날에 왜 그랬느냐? 당신 버릇은 평생 고치지 못한다. 여태 살아준 내가 바보다 등 노년의 부부는 과거를 곱씹으며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상처 주기 쉽다. 그런 원망 속에 부부의 남은 삶은 과거보다 더 불행해진다. 그때 내 마음은 이랬노라, 이렇게 해주길 바랐었다는 말로 상대의 공감을 이끌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성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젊었을 때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노년기에는 성별이 아니라 관심, 능력,
육체적인 힘 등을 따져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황혼의 남편이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며 빨래를 걷고 화분에 물을 주고 쌀을 씻어 안치면서 말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내의 노동, 아내의 수고, 아내의 시간을 이해하게 된 남편이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결혼 초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다툽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성질 어디 가나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도대체 부모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가족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반복되는 갈등으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하소연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슷하다.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그 말은 곧 그 자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왜 우리는 유행이나 기술의 변화는 쫓아가려고 애쓰면서도 가족관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꿔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걸까? 나로서는 아버지와 맞담배를 피우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소설가 박범신은 아들과 담배를 함께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그들 부자에게 맞담배는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자식의 무례함이나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부딪히며 서로가 변하기를 기대할 뿐 좀처럼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없던 것으로 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하지 정작 문제의 핵심을 직면하면서 개선하거나 풀어가려는 모습은 부족하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감정 싸움이 반복된다. 게다가 나이 들면 힘이 빠지고 지치니 더욱 비켜가려 할 뿐 해결 의지는 적어진다. 가족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 매일 똑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부딪혀라. 그래야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실수를 하고 후회한 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마음이야 어떻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다. 평생 진료실에서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나는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말을 강조해왔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말만 조심히 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말 잘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면 된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다. 나는 과연 말을 조심히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말을 할 때는 다음의 10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둘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 넷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다섯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여섯째, 폭탄 선언은 제발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 내야지 등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일곱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는 없다. 여덟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다. 아홉째, 비비꼬는 꽈배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이 꼬여 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열째, 사람을 죽이는 독 있는 말도 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 쓰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잘난 사람에게.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스스로를 결점투성이로 보고 자신에게 비판과 비난을 퍼붓는 데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충분히 배우고 익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인색하다. 같은 일을 해도 남이 하면 실수지만 내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의 열등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열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성장하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해도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한다. 이번에는 우월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획득한 우월감을 유지하는 것은 열등감을 극복할 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듯 사람은 일생 동안 열등감과 우월감의 쳇바퀴를 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 능력을 타고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월한 것도 있고 열등한 것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열등하고 모든 것이 다 우월한 경우는 없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발전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족한 것만 보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모두 과소평가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열심히 쳇바퀴를 굴러온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평가하고 늘 열등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잘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훌훌 털어버려라. 모든 부분이 잘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다. 다음은 자꾸만 스스로를 못난 축에 든다고 비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체크리스트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삶의 자세이므로 천천히 하나씩 체크하며 그대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욕구를 받아들인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좋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소중하게 대한다. 나의 건강 계획을 세운다. 가장 잘 맺고 있는 관계와 안 풀리는 관계의 원인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하고 있다. 늘어나는 생일초가 끔찍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환갑을 치르고 난 뒤에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 자주 돌아오는 듯 느껴진다. 생일 케이크에 꽂은 초가 그득하게 빛난다. 노년에 맞이하는 생일은 아주 특별하다. 단순히 언제 태어나 얼마나 살았는지 확인하는 날이 아니다. 성년이 된 뒤 맞이하는 모든 생일이 뜻깊지만 특히 노년의 생일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명구를 빌리자면 오늘은 나에게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한다. 나이를 충분히 먹었다면 이제 내가 먹은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과잉이고 또 일부는 결핍인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일에는 지난 삶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삶, 성공과 실패, 잘한 일과 못한 일,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부끄러운 일 등 모두 꺼내서 확인해보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재고 방출이라고 할까. 재고는 창고에 쌓아두면 아무 쓸모도 없지만 꺼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귀중한 선물이 된다.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흠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젊은이라면 두 귀와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보배이자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다. 생일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이처럼 지난 삶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늘어나는 생일초가 그리 끔찍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미디언이자 만담가로 이름을 떨친 장소팔 씨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장소팔 씨가
할 일 없는 노년은 지옥이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코미디언으로서 위트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을 겪었다. 세상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 세상 무서운 게 없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와 웃음, 관용이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다. 그러므로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진다면 유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아까워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내 오래된 꿈 가운데 하나는 스님들의 선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가져보는 것이다. 선방은 스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붙들고 앉아 있을 뿐이다. 간혹 스님들의 방에 초대되어 차를 마실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텅 빈 방, 그리고 그곳을 꽉 채운 고요와 정갈함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자주 방을 정리한다. 하루 종일 책상을 치우고 널브러진 책을 책장에 꽂는다. 매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때마다 버릴 것은 미련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정기구독해온 잡지들을 끊기도 했다. 눈이 안 좋아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보리라 쌓아둔 지가 몇 개월.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어 구독을 끊겠다고 하니 월간 미술세계는 구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문득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며 끊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하다. 그러나 몇 주 안 가 방은 다시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방바닥에도 책과 종이로 탑이 세워져 있다. 아, 완전하게 끝까지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또 천천히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재무설계사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태도도 가리키지만 결국 사는 방식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돈에 비유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몫의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 남김없이 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시간을 아낌없이 쓴다는 것은 후회와 자책 등 부질없는 시간을 줄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삶의 정답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지요. 마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마음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쇠함을 살갗으로 느끼며 이제는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훌쩍 넘은 아버지, 완연히 70대 중반으로 접어든 어머니의 딸로서 노후 생활이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기억력은 더 없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갈수록 표시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얘기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세월의 언덕에서 황혼의 삶을 이어가는 부모들은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어 미안하다. 놀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지만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식들은 드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그다지 늘지 않아 알고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요즘은 60 청춘이라는 말도 있지만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다 늙으신 부모들은 환갑을 넘기는 순간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평생 일만 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낼 때쯤엔 이미 늙고 병들어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부모 간병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면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 잘 챙겨드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해가 되기 싫어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떠밀려 갑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합니다. 주민등록 또한 요양원으로 옮겨왔지만 우편물이 오면 내 집에다 가져다 두시라고 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도 아실 텐데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 하는 듯합니다. 집 텃밭에 풀도 뽑아주고 기초연금도 타러 가야 한다며 당신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쁘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일 가야 한다며 작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복도를 서성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거처는 요양원입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감싸기 바쁘지만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후 본인 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전화 연락조차 두절인 자식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남겨진 보증금 욕심으로 형제들끼리 아귀다툼도 벌입니다. 각종 할부금과 전화도 부모님 앞으로 돼 있지만 자식이 나 몰라라 해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부모를 신용불량자로 만듭니다. 참 좋은 우리나라 복지를 악용합니다. 정작 누구를 위한 복지이기에 인생 말년에 자식의 이용물이 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한 어르신은 빨간 고추 따서 햇볕에 말려서 이 자식, 저 자식에게 보내줘야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한 평 남짓한 관 속에 묻히는 순간까지 아들아, 내 딸들아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무엇이 자식에게 그토록 미안할까? 많은 돈, 번듯한 건물이라도 남겨주지 못한 못난 부모가 돼서 미안하다고 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요양원에서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뿐 아니라 미래의 나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실버타운 가운데 어딘가로 갈 가능성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피해가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삶의 애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용 옆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치 않건 자식이 있건 없건 마누라나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잘 살았건 잘못 살았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곳도 아니다. 늙고 병들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굳은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처음엔 마음이 무겁지만 이내 팍팍한 현실에 부딪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가 걱정할까봐 마음과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식은 알면서도 현재 상황에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사소한 얘기라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자식들의 관심은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같이 크고 높지만 받는 자식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 미련 없이 가시게 하는 것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어느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냈을 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몰라.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지 누가 아니.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여러분은 할머니의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출산한 딸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서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기억은 사라졌어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마음 한편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딸 아들 내외가 나를 보러 안 오지 않을까, 나를 영영 잊는 건 아닐까 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바깥 세상과 단절된다고 합니다. 자주 오겠다는 자식들은 연락조차 없고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며 자식들만 기다립니다. 요양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말로는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 자녀에게 간호사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전화라도 하면 부모가 죽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약한 치아 때문에 떡이나 포도 같은 과일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자녀분들에게 간식류를 극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잘 드신다며 제한한 간식을 기어코 보낸다고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인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금 더 부모를 들여다보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부단히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글은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애환이 담긴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지를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3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매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한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선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 아버지는 늘 자식들한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난다.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세 때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온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누구인가에게 의지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나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한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한다.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한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된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옛말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는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글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애비야, 나 3만 원만 주고 갈 수 있겠니?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냉정하게 거절을 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온 소주를 오늘은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부자간의 대화를 듣다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보았다. 며느리는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입히고 저 오늘 동창 계모임도 있어요. 며느리는 지갑에서 5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뱃값이, 찻값이, 대포값이. 어쩌니 하는 남편 지갑을 빼앗아 차비만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 밖을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몽땅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분들도 오랜만에 대접해드리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너네 살기도 넉넉치 않은데 괜찮다. 애들 맛있는 거 사주거라. 며느리는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돈을 탁자에 놓아드리고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씻지도 않고 노는 애들을 보고 왜 애들 좀 씻기지 이렇게 더럽냐? 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은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 내가 하루 종일 뭐 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놔.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에 핏줄기가 서서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뭐해요? 당신이 아버지께 돈 3만 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데 우리 애들도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애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후 멍하니 서 있던 아들은 최면에서 풀린 듯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안쓰러운 표정으로 어서 오거라.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구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무정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노년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과 부모가 내미는 손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주면서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도록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껍질만 남은 곤충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는 늙고 힘도 없고 이제 부모는 가진 게 없습니다. 너무 늙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내미는 손이 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주었건만 자식은 부모에게 호불호 주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이시니 무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죠.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군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니요.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효자 노릇이 버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어르신 부양을 가족이 도맡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님이 온전할 때 스스로 고민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 대신 일주일에 식사 한 번은 꼭 같이 하자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 내 눈치 싸움도 적지 않은 만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이견을 조율할 조정자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가족이 미리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주 보호자를 정해 그 사람에게 결정의 정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님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삶의 지혜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스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 개울물을 건너주었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품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꼭.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응석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지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걸으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가만 흘러내렸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화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